새벽 6시 국책연구소 회의실은 을씨년스러웠다. 윤아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봉투에 개인 물품들을 집어넣고 있었다. 노트북, 펜, 그리고 3년간 모은 연구 자료들. 손가락이 떨렸다. 어제 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통보장이 가방 속에 있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글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그것을 증거라고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다. 지난 3달은 악몽 같았다. 프로젝트 배제,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아버지의 쓰러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산업재해로 입원한 아버지의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구소는 선지급을 거부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회의실 벽에 붙은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시간 뒤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할인은 안다. 자신의 계약이 오늘 끝난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하철역의 청소 차량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어제 만난 그 청소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수 적지만 늘 조용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자신을 믿어줬던 사람. 할인은 마지막 물품을 넣고 봉투를 닫았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자신을 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할인은 알 수 없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을 나가며 뒤돌아본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난 봄 모든 것이 단순했다. 할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역 2번 출구를 통해 출근했다. 새벽 6시 30분,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그 무렵이면 항상 같은 노인이 역사 바닥을 닦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 노인은 60대로 보였다. 구부정한 허리, 갈라진 손가락, 그리고 언제나 들려있는 낡은 노트. 할인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신입 연구원은 자신의 일에 바빴고 세상은 자신의 관심사 밖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할인이 연구소에서 혼난 날이었다. 백지훈 박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인의 신입 신분을 깎아내렸다. 그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한 잔 사서 역으로 내려갔다. 그 노인이 바닥을 닦다가 넘어질 뻔했다. 할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잡았다. 노인은 놀라며 할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깊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커피 한 잔 사시겠어요? 할인이 건넨 에스프레소를 노인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따뜻한 음료를 마주한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고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인은 커피 한 잔을 더 사가지고 왔다. 노인은 항상 감사했고 할인은 그 단순한 감사가 좋았다. 말이 많지 않았다. 노인은 대개 자신의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고 할인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 개인 생활을 묻는 것은 그들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많은 것을 관찰했다. 일이 힘들어 보이네요. 어느 날 아침 노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할인은 놀랐다. 자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굴에 드러났던 것이다. 네, 신입이라 그래요. 할인이 대답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노인도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부터 노인의 눈빛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몇 주가 지났다. 연구소의 상황은 나빴고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됐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노인과 나누는 5분의 시간은 할인을 지켰다. 말없는 위로, 인정,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대.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노트를 들고 있었다. 하리는 여전히 커피를 건넸다. 둘 다 서로의 정체를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새벽 지하철역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고요함이었다. 윤아린이 내 논문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백지훈의 메시지는 오전 10시 15분에 연구소 전체 내부 메신저에 떴다. 하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동료 연구원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이가 뭔가 올렸어.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메시지를 열었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다. 백지훈은 지난 3개월간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나열했다. 언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누가 그것을 먼저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문장은 노골적이었다. 신임 연구원이 회의 자료를 무단으로 수정했습니다. 윤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짓이었다. 모두 거짓이었다. 하리는 손가락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 수정 기록, 회의 로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아이디어는 분명히 자신이 먼저 제안했고 백지훈은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백지훈은 연구소의 에이스였다. 3년 경력, 명문대 박사, 논문 10여 편. 그에 비해 하리는 신입이고 학부 졸업자였다. 누가 누구를 믿을까? 내부 메시지는 계속됐다. 신입 연구원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익명의 누군가. 동의합니다. 의도적 표절처럼 보입니다. 마이너스 또 다른 누군가. 하린의 손가락이 떨렸다. 사람들은 이미 판단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린이 범인이라고. 그날 오후 연구소장은 하린을 조용히 호출했다. 지훈이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 거짓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린이 파일을 펼쳤다.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피곤함만. 일단 백지훈도 자신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대답이었다. 조사라는 미명 아래 하리는 고립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생겼다. 회의에 초대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회의실의 문이 닫혔다. 동료들은 자신을 피했다. 심지어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다. 백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책상에서 당당하게 일했다. 때로 하린 쪽을 보며 비웃음을 띤 입가를 보이곤 했다. 하린은 밥을 먹지 못했다. 수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떠올렸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 의심이 맞을까? 오직 한 사람만이 달랐다. 지하철역의 그 노인이었다. 아침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빛으로 하린을 바라봤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신뢰감.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노트를 들고 있었고 하린은 여전히 커피를 건넸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윤아린은 거짓말쟁이고 표절범이고 신뢰할 수 없는 신입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린이가 야간 실험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백지훈의 제안은 의외였다. 의혹이 나온 지 2주 후 하린은 여전히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지훈이 자신을 찾아왔다. 그것도 중요한 야간 실험을 위해. 하린은 의심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을 복직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백지훈과의 협력이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10시 하리는 연구소 실험실에 들어갔다. 고마워.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 백지훈은 친절했다. 너무나 친절했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실험은 밤 1시까지 계속됐다.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다. 백지훈은 하린에게 몇 가지 작은 업무를 맡겼다. 기계 조작, 수치 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버에 접근하는 것. 비밀번호는 1234ABCD야. 최종 파일을 저장해 줄 수 있어? 하린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버 로그인 화면이 떴다. 자신의 사번이 자동으로 입력되었다. 확인 버튼을 눌렀다. 좋아. 이제 됐어. 고생했어. 백지훈이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가? 왜 자신의 사번으로 접근하게 했는가? 하지만 그 생각을 완성할 틈도 없었다. 다음 아침 연구소는 술렁였다. 핵심 데이터가 사라졌다. 연구소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백지훈은 자신의 책상에서 일어나 실험실로 달려갔다. 하린도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목격했다. 서버 접근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1시 28분에 최종 데이터 폴더가 삭제됐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켰다. 그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접근자 윤아린 4번 2024-847.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백지훈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무고한 자의 표정처럼. 그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하린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이 프로젝트가 불공평하다고. 혹시 화풀이로 그런 건 아닐까요? 거짓이었다.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윤아린의 사번으로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은 차갑게 말했다. 하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증거가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순간 하린은 깨달았다. 백지훈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도, 자신의 사번으로 접근하게 한 것도, 데이터를 삭제한 것도 모두 하린을 의심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저는 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연구소장이 백지훈을 바라봤다. 백지훈은 당황한 척했다. 아, 제가 비밀번호를 말해줬나요?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완벽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다. 마치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듯이. 하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일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연구소장의 판결은 빨랐다. 다음 며칠간 하린의 세계는 완전히 축소됐다.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다.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동료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윤아린이 범인이라는 확신. 유일한 위로는 여전히 있었다. 그 아침 지하철역에서 노인은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린이 다가가자 노인은 자신의 노트를 내려놨다. 그리고 하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힘내세요. 처음으로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 하린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쓰러짐은 하린이 서버 사건으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지 정확히 5일 후였다. 산업재해. 건설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졌다고 했다. 척추 압박 골절, 양쪽 다리 마비 위험.
의사의 진단은 간결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할인이 병원 사무실에서 물었을 때 담당자는 미안한 얼굴로 숫자를 보여줬다. 3,500만 원. 그것이 현실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남은 것은 할인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였다. 선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작았다. 대형 건설사의 산업재해 보험은 선지급이 가능했다. 며칠 내로 일부라도 나올 수 있었다. 그게 보험 담당자가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2주. 할인에게는 2주가 없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하루라도 빨라야 했다.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연구소에 찾아갔다. 관리자 사무실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입원했습니다.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구소의 복지정책상 직원의 가족 응급 상황에는 선지급이 가능했다. 할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관리자는 할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현재 당신이 윤리 검토 대상이라서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지금 신경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차를 완료해야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그 후에 신청하시면. 할인은 그 자리를 나왔다.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 밤 할인은 평소보다 먼저 지하철역에 갔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다. 노인이 거기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 할인은 더 이상 커피를 사지 않았다. 사실 커피를 살 돈도 거의 남지 않았다. 그냥 앉았다. 노인 옆에. 아버지가 다쳤어요. 처음으로 할인이 먼저 자신의 사정을 말했다. 노인은 손을 멈추고 할인을 바라봤다. 수술비가 정말 많아요. 제 월급으로는. 이미 밀린 월급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연구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원 안 해준대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저는 뭔가 할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데.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자신의 노트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무수한 기록들이 있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들. 할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노인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다. 하나는 당신이 이 절망에 굴복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어떻게요? 할인이 물었다. 노인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저도 한때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약자의 자리에. 그런데 누군가 날 밟았고 난 그걸 기억했어요. 노인이 자신의 노트를 할인 손에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해야 해요. 할인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백지훈의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할인이 모르는 신입들의 이름들도. 그 순간 한 가지가 명확해졌다. 할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인이 물었다. 노인은 할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연민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지하철역의 새벽은 더 차가워졌다. 할인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다. 수술비는 여전히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실은 회색이었다. 벽도, 책상도,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도. 하리는 의자에 앉았다. 마주보는 위원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안경을 쓴 그의 눈은 무심했다. 옆에는 기록자가 앉아 있었고 뒤에는 증인석에 백지훈이 앉아 있었다. 윤아린 연구원, 지난밤 서버 접근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의 목소리는 판관의 목소리였다. 저는 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버 기록에는 당신의 사번이 남아 있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제 사번으로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증거가 없었다. 백지훈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백지훈은 그것을 인정할 리 없었다. 제 동료 백지훈 박사께 여쭤보세요. 하린이 뒤를 돌아봤다. 백지훈은 당황한 척했다. 표정이 실감났다. 진실이 그것이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데 어쩌면 당신이 이전에 알았던 비밀번호일 수도. 저는 그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절망의 외침이었고 절망은 증거가 아니었다. 위원장이 종이를 들었다. 그 위에는 하린의 채용 계약서가 있었다. 연구원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데이터 조작 또는 훼손은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차갑게 물었다.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보안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선 사람 앞에서는 규정도 무의미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코트를 벗었다. 그 아래는 정장 차림이었다. 깔끔한 구두, 명품 넥타이, 그리고 권위를 드러내는 배지. 위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사장님, 어떻게... 그 순간 위원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국가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았다. 그것은 무게 있는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권력을 휘둘러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난 3개월간 저는 현장 점검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라봤다. 그 낡은 코트를 입은 청소 노인이 국가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한도윤이 손에 들고 있던 폴더를 펼쳤다. 서버 백업 로그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지난밤 1시 28분에 백지훈이 자신의 관리자 비밀번호로 접근했습니다. 그 후 윤아린의 사번으로 위장된 접근이 기록되었고 이는 관리자 권한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록자의 손이 떨렸다. 또한 이전의 표절 의혹도 조사해봤습니다. 한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윤아린의 연구 노트와 백지훈의 노트, 그리고 관련 회의 기록. 모든 타임스탬프를 분석하면 아이디어의 주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백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또한 당신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3명의 신입을 괴롭혔습니다. 한도윤이 폴더를 더 펼쳤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2022년 마이너스 임준호, 구직 중. 2023년 마이너스 김수연, 퇴사. 2024년 마이너스 윤아린, 현재 진행 중.
그것들은 모두 한도윤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백지훈이 일어났다. 제가 이사장이시라니. 이건 당신이 할인이를 편들기 위해. 저는 누구도 편들지 않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다만 진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일어났다. 이사장님,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윤영구원의 복직과 복직은 당연합니다. 한도윤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인을 바라봤다. 윤할인 연구원,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할인은 눈물이 그렁했다. 제 재단에서 새로 시작한 연구윤리 감시팀이 있습니다. 이곳을 개혁하고 더 많은 곳을 감시하는 팀입니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할인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분노, 안도,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네,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인이 답했다. 그것은 복직이 아니라 다른 길의 시작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도윤이 폴더를 위원장 앞에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을 짚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3시 47분. 백지훈이 윤할인의 연구 노트를 열람했습니다. 서버 접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화면을 들었다. 타임스탬프가 명확했다. 그 이후 8월 2일 회의에서 백지훈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회의 음성 기록도 있습니다. 한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서 백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구상해왔던 아이디어인데. 그 음성이 끝나자 한도윤이 또 다른 파일을 틀었다. 그리고 이것은 7월 12일 윤할인이 작성한 연구 노트의 녹음입니다. 그녀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한 증거입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회의 중 자신이 말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변수를 조정하면 데이터 수집 효율이 30%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 차이는 명확했다. 3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도윤이 서버 로그를 다시 띄웠다. 지난밤 오전 1시 28분. 원본 데이터 삭제. 접근자는 윤할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근자는 백지훈입니다. 기술팀장이 나왔다. 그는 한도윤이 준 자료를 들고 있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수행된 접근을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위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자라면 더욱 쉽습니다. 백지훈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담당이므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도윤이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수년간의 기록들이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3개월간 청소 노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여러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6월 신임 연구원 임준호. 백지훈이 그의 논문 아이디어를 표절했습니다. 그 후 임준호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구직 중입니다. 2023년 4월 신임 연구원 김수현. 동일한 패턴, 표절 의혹, 고립, 그리고 퇴사. 2024년 윤할인. 한도윤이 할인을 바라봤다. 그것은 연민의 시선이 아니었다. 책임의 시선이었다. 백지훈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매번 동일한 패턴을 사용했고 매번 신입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입들은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이스였으니까요. 한도윤이 백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한 표절을 넘어 데이터 조작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백지훈이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노트가 증거라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저는 신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도윤이 말했다. 기술 분석이 타임스탬프가 음성 기록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피해자들도 증언할 것입니다. 그 순간 위원장의 표정이 결정적으로 변했다. 백지훈, 당신은 이건 음모입니다. 백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무슨,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짓을,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도윤이 말했다. 신입들은 항상 약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조용함이 회의실을 감쌌다. 위원장, 저는 현재 기존 서버 기록을 국가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는 사법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윤아린 연구원의 복직과 포상은 당연하고 백지훈의 계약 해지와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장이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이 연구소의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 독립적 감시팀, 그리고 정기적인 윤리 교육. 한도윤이 서류를 정리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합니다. 이것이 제가 3개월간 이곳에 머문 이유입니다. 하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본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윤은 하린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낡은 노트를 건넸다. 이것을 봐두세요.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린이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임준호, 김수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켜봐야 합니다. 약자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한도윤이 말했다. 그것이 진정한 의도였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 복수가 아니라 정의.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또 다른 감시자의 탄생.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화이트를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백지훈을 대면할 차례였다. 하지만 하린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한도윤의 노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쓰인 새로운 제목을 읽고 있었다. 연구윤리 감시팀 팀장 윤아린. 복직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도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었다. 며칠이 지난 후였다. 백지훈은 경찰 수사 중이었고 연구소는 혼란 속에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하린이 대답했다. 그런데 포상도 있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포상금, 그리고 승진. 한도윤이 서류를 밀었다. 하린은 그것을 바라봤다. 금액을 보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수술비,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린이 말했다. 이유가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린이 상을 밀어냈다. 대신 제가 제안한 팀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연구윤리 감시팀. 한도윤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놀라움의 웃음이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왜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린이 한도윤의 노트를 펼쳤다.
임준호 씨, 김수연 씨,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누군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3개월간 해주신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약자를 지켜보는 일을. 한도윤은 오랫동안 할인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할인이 그것을 잡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팀의 사무실은 작았다. 책상 3개, 의자 3개, 그리고 컴퓨터 2대. 하지만 벽에는 명확한 글씨가 붙어 있었다. 연구윤리 감시팀. 할인은 사무실 열쇠를 돌렸다. 그것은 이전의 책상 열쇠와는 달랐다. 이것은 지키는 자의 열쇠였다. 첫 번째 업무는 임준호를 찾는 것이었다. 한도윤의 노트에는 그의 현재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명문대 석사학위를 버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할인은 그 편의점을 찾아갔다. 임준호는 계산대에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그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총명했다. 임준호 씨? 할인이 말했다. 임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자신을 본 적 없는 여자를 바라봤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압니다. 할인이 국가연구재단의 신분증을 보였다. 연구윤리 감시팀입니다. 임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백지훈이 그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복직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싣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임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너무 늦은 눈물이었다. 3년이 걸렸어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 저를 찾기까지 3년이. 죄송합니다. 할인이 말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하철역 청소실. 새벽 6시 30분 한도윤은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신입 청소원이 있었다. 이름은 이민재,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지 일주일 된 그였다. 할인은 커피를 2잔 들고 역으로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저 윤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이 인사했다. 이민재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저 한국인이 아니어서요. 영어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도 돼요. 할인이 웃음을 지었다. 저도 여기서 일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봐줬어요. 할인이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을 봐주는. 이민재는 커피를 받으며 의아해했다. 왜? 저를? 당신이 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엔 약한 사람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할인이 옆에 앉았다. 저는 앞으로 이 역에서 자주 보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민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듯 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한국 언니. 아니요, 고마워하면 안 돼요. 할인이 말했다. 이건 거래예요. 당신이 나를 믿고 나는 당신을 지켜본다. 그거면 충분해요. 역의 새벽 공기가 찼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2사람이 있었다. 한도윤은 멀리서 지켜봤다. 2잔의 커피를 마주한 2 여자를. 그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할인이 할 차례였다. 할인은 이민재와 함께 앉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약속.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구윤리 감시팀 사무실로 돌아온 하리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이전의 한도윤의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린 자신의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 기록된 것. 2025년 1월 팀 시작. 감시 대상 전국 국책연구소 47곳. 감시자 나하린. 목표 약자를 지켜보기. 하린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시자를 찾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정의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책임이었다. 누군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의 지하철역에서, 연구소의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는 항상 약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항상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었다. 하리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 차례였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먼저 찾아갈 것이었다.